는 어머님께 늘 특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머님은 제게 친엄마 같으세요. 필요할 때만 켜지는 그 상냥한 목소리, 그 목소리로 드레스값, 신혼여행 경비, 반지값,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못할 줄은 모른 채 지불했던 모든 것들을 요구했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들의 작은 사랑이라도 얻어보려고 눈치 보며 말 한마디, 선물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 썼다. 편안한 시어머니이자 열려있을 때만 눈에 띄는 묵묵한 지갑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만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것을 깨웠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설명을 더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정확히 듣도록 침착하고 분명하게 반복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들만 돕는다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옆 탁자에 휴대폰을 놓았다. 그 탁자 위에서 나는 수없이 그들을 위해 봉투에 돈을 나누어 담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조용히 울기도 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벽에 걸린 시계가 유리처럼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밤에 나는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울었다. 수년 동안 말없이 삼켜왔던 그 깊은 응어리, 아들 옆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눈치 보며 다른 사람의 욕망을 맞춰주도록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뭔가 다른 사람처럼 일어났다.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바뀐 것 같았다. 욕실에 가서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여전히 지쳐 보이는 눈. 삶의 흔적이 담긴 주름들. 하지만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과 차분한 결심이 생겨 있었다. 평소처럼 커피를 끓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에 손을 뻗지 않았다. 사과도 엄마 이해하시죠? 같은 말도 기다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바로 그 식탁에서 나는 수없이 봉투에 돈을 나누어 담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상 없이 그저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통장 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메모지를 꺼냈다. 월세 150만 원씩 36개월, 총 400만 원. 식료품 대략 월 30만 원, 총 80만 원. 온갖 기념일 선물 500만 원 이상. 지원이의 응급실 비용 80만 원. 그들이 곧 갚을 거라고 했지만 갚지 않은 차량 할부금 250만 원. 에어컨 수리비 70만 원. 거실의 소파와 탁자 120만 원. 총액은 약 500만 원에 달했다. 이 엄청난 돈은 내 연금에서, 남편 김영철 씨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저축에서 내가 푼 돈을 아껴 모은 돈이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내 삶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송금 내역만이 중요한 두 성인들의 안락함을 위해서였다.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심장이 두근거렸겠지. 엄마, 미안해라고 말해주기를.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벨이 울리게 두었다. 두 번째 전화에서도 메시지를 읽었다. 엄마, 급한 일이야. 꼭 얘기해야 해. 그리고는 불필요한 광고 문자처럼 삭제했다. 10분 뒤 지원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똑같이 끈질긴 벨소리, 그리고 똑같이 침착하게 받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누구의 심부름이나 목록 없이 그저 산책하러 나갔다. 예전에 민준이를 그네에 태워주던 공원에서 나를 꼭 안아주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았던 작고 따뜻한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그 아이는 내가 감정 있는 현금 인출기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 언제부터 내가 사랑을 사야 한다고 돈을 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 은행 앞에서 나는 문 앞에 멈춰 섰다. 우리은행의 이강민 지점장님은 유리를 통해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는 3년 동안 내가 매달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계좌가 야위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내 송금을 처리해 주었다.
이강민 지점장님,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제 계좌에 걸려있는 모든 자동이체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계좌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접근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놀랐다. 3년 동안 시계처럼 작동했던 일이었다.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영숙 어머님, 정말 확실하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있었죠. 나는 대답했다. 제가 눈을 떴어요. 그가 취소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민준이, 지원이, 다시 민준이. 마치 수도꼭지가 잠긴 것을 감지하는 레이더라도 달린 것처럼 나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이강민 지점장님이 서류를 건네며 잠시 내 손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요. 어머님께서는 가족에게 정말 관대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에 강요당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때 그의 진심이 최근 우리 가족 전체의 진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은행을 나서자 마치 무거운 외투를 벗은 것 같았다. 벗기 전까지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외투 말이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돈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집으로 걸어가며 그들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생각했다. 나중으로 미뤘던 여행들, 아이들의 급한 일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나만의 소소한 기쁨들.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마음은 더 평온해졌다. 단순히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대문 앞에는 차 3대가 서 있었다. 민준이 차, 지원이 차, 그리고 낯선 차 1대. 창문 안에서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주었다. 만일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까봐 언젠가 나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어깨에서 가방을 내렸 문손잡이를 잡았다. 내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진정한 충돌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낯선 집의 풍경 같았다. 민준이는 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원이는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이리저리 오갔다. 낯선 50대 남자가 회색 정장을 입고 내 탁자 위에 내 서류들을 펼쳐놓고 상점 진열대를 보듯이 차분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문간에 멈춰서서 가방을 서랍장 위에 내려놓고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누가 여기의 주인인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물었다. 여기가 지금 무슨 상황이죠? 그들은 현장에서 잡힌 것처럼 움찔했다. 지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달콤하고 다급했다. 김영숙 어머님, 오셔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어머님과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법률사무소 최강의 최연수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님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내 상황이라고? 나는 되물었다.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당신들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군요. 내 집에 내가 없는데 내 서류들을 뒤지고 있으니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직업적인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어머님.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셨고요. 누구에게도 불편함 없이 저희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임시적인 것입니다. 민준 씨와 사모님께서 어머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요. 어머님께서. 나는 악수하지 않았다. 탁자 쪽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모든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정리했다. 이건 제 개인 서류입니다. 제 허락 없이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열쇠는 만일을 대비해서 드린 것이지 뒤지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엄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까다로운 환자를 대하는 의사처럼 관대했다. 저희는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가 자동이체를 취소하고 전화를 안 받고
좀 비논리적으로 행동하잖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닐까요? 지원이가 즉시 가까이 다가와 그녀가 필요할 때 잘하는 그 부드러운 방식으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김영숙 어머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연세에는 누구나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정신도 멀쩡해졌어. 변호사는 미소를 잃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여기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만약 법원이 어머님께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움이 될 서류들입니다. 이건 임시적인 거예요. 어머님은 쉬시고 저희가 모든 부담을 덜어드릴 겁니다. 나는 서류철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서류 휴지통에 버렸다. 부담은 제가 당신들에게서 덜어낼 겁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위임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후견인 이야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 왔고 지금도 당신들이 내 목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훨씬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원이가 움찔했다. 눈은 즉시 차갑게 변했다. 어머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책임져야 할 것들과 대출, 월세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저희 것이 될 거예요. 저희는 그 과정을 좀 앞당기려는 것뿐이에요. 그때 내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서 스위치처럼 무언가가 딸깍하고 눌렸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세 분 모두 내 집에서 나가세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다. 어릴 때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 저희 이렇게 그냥 못 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엄마는 합리적이어야 해요. 합리적이라니 어떤 식으로? 나는 물었다. 자신의 결혼식에 친엄마를 위한 자리도 만들지 못한 성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합리적이라는 거니? 아니, 민준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합리적일 거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 넘쳤다. 김영숙 어머님, 지금 흥분하셨다고 해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위협을 감지하면 법원은 어머님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전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가요? 아니요. 부끄러운가요? 네. 나는 대답했다. 살아있고 온전한 사람을 그들의 돈에 접근하기 위해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시도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원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영화에서처럼 또렷하고 완벽한 울음이었다. 어머님은 저희 말을 듣지 않아요. 저희는 그저 돕고 싶은데 어머님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엄마 같은 분이셨잖아요. 엄마처럼 행동한 건 당신들이 혼인신고하러 갈 때까지였지. 나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했어.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현관에 이르러 나가기 전에 그의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김영숙 어머님, 자녀분들에게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대화를 법적인 틀에서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훌륭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의 돈으로 말이죠. 그들은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지원이는 울음기 없는 목소리로 어깨 너머로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사용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단, 내 돈으로 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반걸음 멈춰서서 나를 스쳐 지나듯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러다 엄마 혼자 남을 거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옆에 없을 거라고. 나는 이미 혼자야. 민준아,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점은 이제 내 의지로 그렇다는 것뿐이야. 당신들 의지가 아니라 문이 닫혔다.
아파트 안은 너무 조용해서, 휴지통에서 그들의 서류 뭉치 표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귓가에는 여전히 이게 끝이 아니야라는 말이 맴돌았다. 밤에 나는 잠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뒤척이기만 했다. 정적을 듣고 그들이 낯선 변호사와 함께 내 문 앞에 서 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내 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아니,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물잔처럼 그저 고요해졌다. 나는 정장 차림으로 아침 9시까지 변호사 최현우 씨를 찾아갔다. 그는 예전에 유산 문제로 나에게 추천받은 적이 있는 유능하고 과시하지 않는 변호사였다. 나는 눈물이나 불평 없이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결혼식, 3년 동안의 돈, 위임장을 강요하려던 방문. 이것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가 내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훑어보며 말했다. 노인에 대한 재정적 착취, 후견인 제도와 돌봄을 이용해 통제권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이미 주거 침입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을 기록하고 접근 권한을 취소하고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바꾸고 다른 은행의 새 계좌를 열겠습니다. 모든 전화, 모든 압력 시도를 기록하십시오. 3시간 동안 우리는 서류 작업을 했다. 그가 또 다른 선물이나 급한 일에 쓴 영수증을 별도의 폴더에 넣을 때마다 그의 입가에서는 3년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라니 상상할 수 있겠어요? 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에게서 마치 로드맵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 한 단계씩 히스테리 없이 말이다. 제일 먼저 철물점에 들렀다. 사장 김 씨는 나를 잘 알았다. 아이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 부속품을 사러 여러 번 달려갔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저 말했다. 사장님, 모든 자물쇠를 교체해야겠어요. 돈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카메라들도 필요해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마침 그의 아들, 아니, 그들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이지훈 씨가 가게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8시에 모든 것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가게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무심코 받았다. 물론 지원이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김영숙 어머님, 제발 끊지 마세요. 저희 인간적으로 얘기해요. 저희가 잘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댁에서 어머님만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예전처럼 같이 요리하고요. 월세 얼마 밀렸지? 나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물어서 나 자신도 놀랐다.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2달치요. 300만 원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필요해요. 내 돈이 그리운 거겠지. 지원아, 나는 화내지 않고 말했다. 내가 필요했다면 왜 네 결혼식에는 내가 없었니? 왜 급할 때만 나를 찾는 거니? 그녀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가족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 자신을 위해 뭔가 간단하고 평범한 것을 하고 싶었다. 1년 동안 가지 못했던 미용사 박미연 씨에게 찾아갔다. 아이들의 급한 일 때문에 늘 취소했었다. 김영숙 어머님, 미연 씨가 소리쳤다. 어디 가셨었어요? 앉으세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손길 아래 앉아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언제 송금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 끝내고 거울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밝아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대답하고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한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그림자에서 벗어난 거울 속에 그 여자에게 보낸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파트 입구에 낯선 여인이 보온병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일어섰다. 김영숙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길 건너 이웃 이정희 씨입니다. 어제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걱정되어서요.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너무나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어서 나는 그녀를 차 마시러 초대했다. 주전자가 끓는 동안 나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혹시 어머님께서 스스로 같은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들었다. 잘하셨어요.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5년 전 제 딸도 똑같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사랑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심지어 할인도 없어요. 돈줄을 끊었을 때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나아졌어요. 가끔은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화가 오기도 해요. 어머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건 어머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를 마저 마셨다. 그녀가 떠나자 나는 마당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사장과 이지훈 씨는 정확히 도착했다. 자물쇠를 교체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내 휴대폰은 여전히 무음이었다. 낯선 번호들이 빗방울처럼 잇따라 쏟아졌고 나는 그들이 울리다가 사라지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떠나자 나는 부엌에 앉아 부산에 있는 언니 영희에게 전화했다. 최근에는 그녀와 대화하는 횟수가 줄었다. 내가 바보처럼 내 삶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출에 대해 보고했기 때문이다. 영희야, 나는 말했다.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아. 나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한숨을 쉬며 진실을 말했다. 그 진실은 아팠지만 한결 편안해졌다. 언니,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해주고 싶었는지 몰라. 언니는 사랑을 살 필요 없어. 민준이는 언니를 서비스처럼 말했어. 엄마가 돈 냈고, 엄마가 사줬고, 절대 엄마가 필요하다거나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어. 그리고 지원이는 김영숙 어머님이 안 계시게 되면 이라는 미래형으로 말했어.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정직한 상처였다. 그런 상처는 더 빨리 아문다. 우리는 잠시 더 통화하며 바다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다. 항상 엄마 급해라는 말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오히려 더 편안하게. 저녁이 되자 나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큰일을 해결한 후에 느끼는 피로감에 지쳐 있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커피를 끓이고 화분에 물을 주고 걸레를 들고 문에 새로 설치된 잠금 장치들을 닦았다. 그때 벨이 울렸다. 짧고 단호한 벨소리였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니 젊은 여자가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단정하고 공적인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어머님. 내가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사회복지사 윤미정입니다. 어머님의 안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신분증을 요청했다. 그녀는 즉시 증명서를 꺼냈다. 모든 것이 정식 절차대로였다. 침착한 목소리, 깔끔한 서류철.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왔습니다. 윤미정 주무관이 말했다. 어머님께 급격한 행동 변화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송금을 취소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셨다고요. 어머님께서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있을 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경험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미소 지으려 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닙니다. 김영숙 어머님, 그저 안녕 확인일 뿐입니다. 숨길 것이 없으시다면, 숨길 것이 없다면 이라는 말은 최근 몇 주 동안 너무나 자주 들었다. 나는 최연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20분 뒤에 도착했다. 침착하고 불필요한 말 없이 인사를 건넸다. 윤미정 씨에게 다시 서류를 요청하고 도장을 확인한 후 아주 침착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듯이 말했다. 동료분.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의뢰인에게는 친척들의 압력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주거 침입, 위임장 강요, 후견인 지정에 대한 이야기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난 3년간의 통장 내역, 영수증, 송금 목록이 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철을 하나씩 펼쳐 놓았다. 상당한 금액이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도 기록해 주십시오. 윤미정 씨는 말없이 저항 없이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 그림이 무릎 위의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가 나를 향해 인간적인 시선으로 돌렸다. 김영숙 어머님, 재정관리는 직접 하십니까? 네, 직접 합니다. 현재 계좌, 세금, 공과금 모두 지불되어 있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혼자 사시지만 자립적으로 생활하십니까? 네. 요리하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약은 비타민과 혈압약만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거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카메라와 자물쇠는 왜 설치하셨습니까? 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담당 경찰관에게 알렸습니다. 불법적인 행동 방해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의는 저를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미정 씨는 여성스럽게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머님의 이름으로 다시 연락해 오면 저희는 먼저 어머님이나 대리인과 연락할 것입니다. 그녀는 떠났고 우리는 최 변호사와 함께 부엌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서두르지 않고 마저 마셨다. 그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쉬운 돈에 대한 접근이 막히면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할 겁니다. 준비하시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유지할 겁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믿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언니 영희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승리의 행진처럼 과장하지 않고 그저 내가 굽히지 않은 하루였다고. 언니, 그녀가 말했다. 언니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뭔지 알아? 그들의 뻔뻔함이 아니야. 언니의 침착함이야.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그 말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내게 더 필요한 말이었다. 저녁에는 이정희 씨가 드라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다. 웃는 얼굴이었다. 축하해야죠. 작은 승리도 축하해야 큰 승리가 찾아와요. 우리는 내 부엌에 앉아. 오이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도움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모성애가 어디까지이고 단순한 의존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엄마, 급해라는 전화도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내면의 불안감도 없이 그저 편안함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의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나는 헤어지기 전에 그녀에게 물었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그리움이 성인이 된 민준이에게 어머님을 묶어두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마치 방 안에서 오랫동안 들리던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빠르게 잠들었다. 아침은 평온하게 시작되었. 커피, 창가에 놓인 꽃, 집 주변의 짧은 산책. 돌아와서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는데 벨이 울렸다.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끈질기게 울렸다. 나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았다. 50대 남자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젊은 여자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남자는 내가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현관문 구멍을 통해 미소 짓고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박사입니다. 노인정신과 의사이고 이분은 제 조교 김나영 씨입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간략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문을 활짝 열지 않고 얼굴만 볼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걸고 문턱에 선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박사님, 제 집에서 어떤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절했고 다시 거절할 겁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제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태블릿을 든 젊은 여자가 선생님처럼 미소 지었다. 김영숙 어머님, 이것은 어머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저 10분간의 대화일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괜찮으신 것을 확인해드리고 가족분들도 안심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요. 제 가족은 제 카드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안심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지금 그들이 불안한 건 접근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 이재훈 박사는 예의 바른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기록되고 해석됩니다. 아시겠지만 아드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급격한 변화를 알리셨어요. 고립되고 돈 송금을 중단하고 카메라와 자물쇠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요. 카메라와 자물쇠는 괜찮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제 변호사에게 전화할 겁니다. 나는 최현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 항상 오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빠르게 인사를 하고 조교에게 서류를 요청하고 도장을 확인한 후 아주 침착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듯이 말했다. 박사님, 당신은 제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고소된 사람들에게 초대받으신 겁니다. 동의 없는 어떤 평가 시도도 제3자를 통한 압력입니다. 좋게 말할 때 지금 가십시오. 나쁘게 말하면 저는 경찰을 부르고 위반 사실을 기록할 겁니다. 저희는 의료계 대표이지 친척이 아닙니다. 이 박사가 버텼다. 접근이 금지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최 변호사가 건조하게 덧붙였다. 이것은 남의 손을 빌린 괴롭힘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에 전화했다. 경찰관 2명이 빠르게 도착했다. 주변의 경찰관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경사님은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하지만 단호하게 서류를 요구하고 건물에서 떠날 것을 요청했다. 헤어지면서 조교는 미소를 잃지 않고 어깨 너머로 말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립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문이 닫혔다. 우리와 최 변호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를 따랐다. 그는 폴더들을 외과 의사가 수술 도구를 놓듯이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들은 계속 버틸 겁니다. 그가 말했다. 다음 단계는 보통 후견인 지정입니다. 무능력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아는 사람들의 증언, 의사의 서류, 모든 터무니없는 관찰 보고서를 첨부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서두르지 않고 물었다. 있었던 모든 것과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가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말했다. 매일 어머님을 보는 사람들의 서면 진술, 재정 관련 서류, 김혜진 교수님의 독립적인 감정, 그리고 그들의 증인들을 반박해야 합니다. 약사, 이웃. 가봅시다. 우리는 먼저 약국으로 갔다. 우리 약사인 박철수 씨는 내가 변호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질문을 하기도 전에 변명하기 시작했다. 김영숙 어머님, 저에게 어머님 며느리가 찾아와서 걱정된다며 어머님께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 물었어요. 제가 비타민과 가끔 진통제를 드신다고 말했죠. 정기적인 처방약은 없으신데
그걸 가지고 치료를 안 받으니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어요.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무언가 서명했습니까? 어떤 서류를 주어서 보험 관련인 줄 알고 서명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불규칙하게 약을 구매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지금은 정확한 진단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지속적인 처방약이 없는 것은 처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불규칙한 구매는 필요가 없어서이지 복용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께 해를 끼치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까지 도장이 찍히고 날짜가 명시된 진단서를 받았다. 약국을 나와 길 건너편 이웃인 정용호 씨 집으로 향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전기를 내린 것처럼 불평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살짝 열었다. 무슨 일이죠?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 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쓰여진 서류에 서명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확히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카메라를 전쟁터처럼 설치하고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복도에서 친척들과 소리 지르고 카메라는 허락 없는 방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는 설명했다. 사람들이란 제 친구들이고 소리 지른다는 건 변호사와 함께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집을 지킬 때의 일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보이는 대로 서명했을 뿐이에요. 저는 질서가 필요해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악의는 없었지만 귀를 닫은 것 같았다. 최 변호사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서명했다는 그의 말만 기록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변호사가 요약했다. 이웃은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증언은 공허합니다. 들었고 보았을 뿐이죠. 하지만 약국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김혜진 교수님은 모레로 예약해드렸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신분증, 통장 내역, 계좌정보, 모든 메모요.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법정에서 우리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럼 법정까지 가는 건가요? 나는 물었고, 내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하게 들려서 나 자신도 놀랐다. 그들은 시도할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은 당신의 돈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언니 영희에게 전화했다. 그저 이익이 아닌 선의를 가진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의사 이야기, 약국 이야기, 이웃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수가 그녀가 늘 내 어깨를 펴게 만드는 그 따뜻함으로 말했다. 언니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 법정까지 간다 해도 그건 수치가 아니라 경계에 대한 이야기야. 언니가 그들을 몰아붙인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놀랍도록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침은 평범했다. 커피, 꽃, 활짝 열린 창문에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 그리고 갑자기 문벨이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으며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김영숙 어머님,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어머님을 무능력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나는 당황하지도 전화에 대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공기가 생각을 식히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우리는 히스테리 없이 한 단계씩 계속 나아가야 할 뿐이다. 최 변호사는 즉시 김혜진 교수님의 주소와 시간을 보내주었다. 조작이나 호혜 없이 독립적인인지 능력평가였다. 나는 그가 요청한 모든 것을 모았다. 신분증, 통장 내역, 세금 영수증, 지불 일정표. 심지어 놓치는 것 없이 무엇을 언제 지불해야 하는지 목록을 적어둔 수첩까지.
김혜진 교수님은 50대 정도의 여성으로 주에 깊었지만 지나치게 부드럽지는 않았다. 나를 편안하게 앉히고 물을 놓아준 뒤 기억력, 일상생활의 자립성, 재정, 논리 등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 대답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날짜를 말하게 하고 순서를 다시 구성하게 하고 간단한 숫자 문제를 풀게 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행 명세서에서 무엇을 보는지 설명하게 했다.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찾게 하고 긴 텍스트를 짧게 요약하게 한 뒤 10분 뒤에 다시 기억하게 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대답했다. 성인들이 차분하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말이다. 마지막에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한참 동안 훑어본 후 눈을 들어 미소를 지었다. 의례적인 미소가 아니라 인간적인 미소였다. 김영숙 어머님, 어머님 연세에 비해 정말 훌륭한 결과입니다. 평균 이상이세요. 기억력, 주의력, 재정 이해력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최 변호사에게 갔다. 그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짧게 법조항 번호를 불러주고 있었다.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으로 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내 집으로 가서 몇 가지 진술서를 더 작성하고 법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폴더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익숙한 컵과 곡물통들 사이에 놓인 서류들은 특히 더 공식적으로 보였다. 깔끔하게 쌓인 묶음, 책갈피, 내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크게 표시해둔 스티커들. 저녁에는 이정희 씨가 들렀다. 마치 내가 따뜻한 지지가 필요할 때를 아는 듯했다. 그녀는 파일을 가져와서 아무런 서론 없이 말했다. 저와 여자들도 증언할 거예요. 우리는 매일 어머님을 봐요.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할 말이 많아요. 1시간 뒤에는 여자들도 합류했다. 박미연, 수진, 은정, 희영, 우리들의 텃밭 동호회다. 우리는 농담처럼 말한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만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환상을 깨주기 위해서였다. 어떤 이는 오빠가 사업 자금으로 수년 동안 돈을 뜯어갔고, 어떤 이는 딸이 급할 때만 엄마를 찾았으며, 어떤 이는 손주들이 미리 유산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듣는 동안 씁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 가족만의 수치가 아니었다. 사랑이 돈으로 대체될 때 생기는 관계의 병이었다. 우리가 언니와 함께 갈 거야. 가장 나이가 많은 희영이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연민한 조각 없이 단호함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미화도 분노도 없이. 법원이 그들의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할 거야. 언니 영희가 침착하게 불평 없이 전화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정평가, 증인들, 최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단계별로 정리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나서 내 심장을 지탱해 주는 것 같은 말을 했다. 언니는 변명하는 것을 멈췄어. 그게 바로 느껴져.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간다 해도 언니는 구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어른으로서 말이야.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는 한참 동안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수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 어린 시절의 순종적인 아들 모습. 더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사랑받을 것이라는 그 환상을 말없이 놓아주었다. 쓰디썼지만 깨끗했다. 마치 의사가 상처를 소독할 때 처음에는 따끔하지만 나중에는 숨쉬기 편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 고요함을 허락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의 작별이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머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침착함 때문이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폴더를 메뉴에 둘지, 지연될 경우 누구에게 전화할지, 막히지 않는 길로 언제 출발할지 등. 나는 아파트를 걸어다니며 문에 새로 설치된 잠금 장치들을 눈으로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여권과 서류들을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사본이 담긴 USB도 따로 챙겨두었다. 그리고 다시 창문으로 돌아가 커튼을 젖혔다. 마당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황금색 얼룩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문득 이렇게 어른스럽게 정말 어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 느껴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만약 같은 생각 없이 말이다. 아침에 나와 최 변호사는 평소처럼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온함이 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절차를 점검했다. 먼저 그들의 증인들, 그리고 우리의 증인들. 김혜진 교수님은 중간에, 나는 마지막쯤에 판사가 서류가 아닌 나를 직접 보고 신선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동정심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가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침착하게 사실만 말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 자신도 조금 놀랐다. 나는 가방을 들고 휴대폰을 확인한 다음 오른쪽 주머니에 열쇠를 옮겨 넣었다. 사소한 것들이 통제감을 준다. 우리는 이미 길거리로 나섰는데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떴다. 짧고 인사도 선명도 없었다. 너무 늦기 전에 미래를 생각하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 심호흡을 했다. 최 변호사의 차는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우리가 막 차에 오르려는데 갑자기 지원이의 차가 마당으로 우리 현관 앞까지 천천히 과시하듯이 들어왔다. 그녀가 먼저 검은 옷차림으로 마치 장례식에 온 듯이 내렸다. 그 뒤를 민준이가 따랐다. 새 정장을 입고 얼굴에는 익숙한 고집스러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최 변호사도 옆구리에 서류철을 끼고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침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지원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준비되셨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울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전투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다. 나는 어깨를 펴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법원 복도는 서늘했고 벽은 희미했고 사람들은 낯설었다. 그래서 나는 문득 평온함을 느꼈다. 이곳은 눈물이 아니라 질서에 관한 곳이다. 최 변호사는 옆에서 서류철을 다시 정리하고 시계를 보더니 내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들어갔다. 하 판사님은 과장된 진지함 없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듣는 데 익숙한 실무적인 사람이었다. 먼저 그들의 변호사 최 변호사가 이야기했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나를 갑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변하고 고립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영향을 받는 취약한 노인으로 묘사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나의 자유가 마치 증상인 것처럼 들렸다. 처음으로 지원이가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그녀는 아름답게 울었다. 필요한 부분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영숙 어머님은 늘 제게 친엄마 같았어요. 어머님의 쇠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저희는 돕고 싶어요.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화내지 않고 그저 실무적으로 물었다. 어머님께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언제 전화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갑자기 당황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참여 없이 결혼식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까?
최 변호사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리고 왜 특별한 사람들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맥락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그녀가 발끈했다. 그 말에 모욕감을 없애줄 어떤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답은 없었다. 그 다음은 민준이었다. 선서하고 그를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어른이 되어 나를 선택하지 않은 내 아들. 그는 엄마가 변했고 의심이 많아졌고 돈 송금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물었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님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으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익숙한 금액이군요. 그리고 부탁 없이 그저 엄마를 찾아온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침묵,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어머님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고 어머님의 계좌 관리 위임장을 서명하라고 제안한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는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웃 정용호 씨는 자신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최 변호사는 반박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이란 친구들이고 카메라는 침입 후의 보안 조치이며 소리 지른다는 것은 압력을 막으려 한 시도였음을 명확히 했다. 이재훈 박사는 내가 평가를 거부했고 따라서 추정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김혜진 교수님의 진단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상세하고 침착하며 감상 없이 숫자와 테스트 결과가 담겨 있었다. 기억력, 주의력, 논리, 재정, 이해력 모두 정상이며 일부는 평균 이상이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사실에 기반한 의학의 모습이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였다. 우리은행의 이강민 지점장님은 내 계좌에 대한 내 지시가 명확하고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자동이체 취소는 어머님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약사 박철수 씨는 자신이 오해로 서류에 서명했음을 인정하고 즉시 진단서를 제출했다. 처방약은 처방할 필요가 없어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구매는 필요에 따라 비타민을 구매하는 것이지 처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정희 씨와 우리 텃밭 동호회 회원들은 간단한 사실들을 말했다. 매일 김영숙 어머님을 보고 이야기한다. 어머님은 날짜를 잘 아시고 공과금을 내고 사람이나 사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영수증도 잘 챙기고 길을 잃지 않는다. 텃밭에서 물 뿌리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방에서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불려나갔다. 나는 극적인 연출 없이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다. 손바닥을 난간에 올리고 그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결혼식, 3년 동안의 송금, 집 침입, 위임장 강요 시도, 사회복지사와 정신과 의사 호출, 카메라와 자물쇠는 망상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했다. 왜 자금 지원을 중단하셨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습관을 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습관은 비싸고 따뜻함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지 엄마의 죄책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 변호사는 상대를 자극하려 했다. 혹시 이웃이나 변호사에게 조종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말이 변명이 아니라 경계를 분명히 했다. 판사는 심의를 위해 자리를 떴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건조한 공기, 드문 발걸음 소리, 낯선 사람들의 대화, 나는 왔다 갔다 하지도 시간을 세지도 않았다. 그저 최 변호사 옆에 앉아 사람이 변명을 멈추면 얼마나 이상하게도 빠르게 어른이 되는지 생각했다. 하 판사님이 돌아오자 법정은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는 말을 시작했다. 법원은
김영숙 씨를 무능력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독립 전문가의 감정은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피고인의 재정 결정은 논리적이고 일관적입니다. 제3자에 의한 남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는 눈을 들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돌봄을 명목으로 재산 통제권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압력으로 간주합니다. 앞으로 당사자들은 유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정은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꺼진 듯 조용해졌다. 내 안에는 환희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압박하던 붕대를 풀고 피부가 숨쉬기 시작할 때처럼 평온한 안도감만 있었다. 나와 최 변호사는 복도로 나섰다. 그곳에서 지원이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마주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의 돈으로. 민준이는 옆에 서서 마치 기댈 곳을 찾지 못하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에서 어릴 적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그 순간은 지나가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저녁에는 내 집에서 이정희 씨와 여자들이 모였다. 박미연 씨가 파이를 가져왔다. 웃음소리는 조용했고 축제 같은 것이 아니라 큰 긴장 후에 찾아오는 손바닥이 여전히 꽉 쥐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웃음이었다. 우리는 경계를 위해 차를 마셨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큰 소리는 우리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드라마 없이 집을 팔았다. 그저 큰 집은 큰 힘을 필요로 하고 이제 나에게는 나를 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가까운 밝은 24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시장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극장은 2블록 떨어져 있으며 동네 병원은 옆 골목에 있다. 돈의 절반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나머지 절반은 별도의 계좌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금액이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나 자신의 숨통 트일 여유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때 꿈꾸던 유럽 여행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설악산, 부산, 남해, 귓가에 맴도는 고요함이 있고 말없이도 대화가 되는 곳들. 그림 동호회에 등록해서 웃고 물감을 칠하고 그림자 구도에 대해 논쟁했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돈 계산에 바빴을 때도 손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말에는 이정희 씨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도움이란 옆에 있어주는 것이지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이나 지원이에게서는 전화나 쪽지 한 통 없었다. 이웃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지원이는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아마 삶이 나의 관대함으로는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안락함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존중은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앙금을 품지 않았다. 앙금은 벽돌 가방과 같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도 전혀 가벼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저 가방을 벗어 옆에 놓았다. 가끔 저녁에 발코니에 나가 난간에 기대어 맞은편 창문들을 바라본다. 창가에 앉은 고양이, 드문 별들. 그리고 나는 고요함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닫는다. 벌칙 같은 고요함도 있고 넓은 공간 같은 고요함도 있다. 내 고요함은 후자다. 나는 혼자이고 그것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했다는 의미다. 늦게나마 그러나 제때에 나 자신에게 속삭인 단순하지만 정확한 교훈이 생겼다. 성인 아들의 사랑은 살 수 없다. 그저 제안하고 거절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뿐이다. 내 이름은 김영숙, 70세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연세와 어디에서 오셨는지 남겨주세요. 누가 우리를 시청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